관아 마당이었습니다. 포졸 넷이 한 사내를 끌고 왔습니다. 포승줄에 묶인 사내의 두루마기는 흙투성이었고 갓은 벗겨져 있었습니다. 사또 앞에 무릎을 꿇린 사내의 얼굴에는 이상하게도 억울함이 없었습니다.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했습니다. 마치 이 순간이 올 줄 알고 있었다는 듯이 사또가 호통을 쳤습니다. 네 이놈, 밤마다 과부의 집에 담을 넘어 드나든 것이 사실이냐? 마당 한쪽에 마을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번졌지요. 그러게 그 선비가 범인이래. 과부 집에 밤마다 갔다니 부정한 놈. 얼굴에 철판을 깔았군. 그 군중 뒤에서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상복을 입은 젊은 여자. 얼굴이 핏기 없이 하얘서 마치 종이를 오려붙인 것 같았습니다. 눈이 커다랗게 뜨여 있었는데 그 눈에는 당혹과 두려움과 그리고 무언가를 이해하기 직전의 떨림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또가 다시 물었습니다. 어찌 입을 열지 않느냐? 내 놈이 이 과부와 무슨 관계냐? 사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또를 보지 않았습니다. 군중 뒤에 선 그 여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내가 한 말 한마디에 관아 마당이 정막에 잠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멈췄습니다. 사또의 호통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자, 이 사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그리고 왜 밤마다 과부의 집 담을 넘었는지 처음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들으시고 나면 여러분도 눈물을 삼키시게 될 겁니다. 충청도 어느 고을, 작지만 너른 들판이 펼쳐진 마을이었습니다. 이 마을에 젊은 부부가 살았더랬지요. 남편 이름은 강준호, 28살. 한양에서 과거를 준비하다 낙방하고 고향으로 돌아온 선비였습니다. 과거에는 떨어졌지만 성품이 반듯해서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며 훈장 노릇을 하고 있었지요. 아내 이름은 홍매화, 24. 매화라는 여자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요. 이 고을에서 가장 부지런한 여자였습니다. 새벽이면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떼고 마당을 쓸고 남편의 도포를 다리고 밥상을 차렸습니다. 손이 거칠어질 만큼 일을 했지만 웃을 때면 매화꽃이 피는 것 같다고 마을 사람들이 말했더랬지요. 이름값을 하는 여자였습니다. 두 사람은 가난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줄 몰랐습니다. 남편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받는 쌀 몇 대와 매화가 길쌈에서 파는 천 몇 필이 전부였지만 저녁이면 마루에 나란히 앉아 별을 보며 웃을 수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가난해도 웃을 수 있으면 그게 부자인 겁니다. 이 두 사람은 그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준호라는 사람에게는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없으면 매화가 어떻게 되느냐는 걱정이었습니다. 왜 이런 걱정을 했느냐고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준호는 어릴 때부터 몸이 약했습니다. 겨울만 되면 기침을 했고 피를 토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한양에서 과거 공부를 하다 쓰러진 것도 이 병 때문이었지요. 마을 의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래 살기는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준호는 이 사실을 매화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걱정할까봐. 하지만 밤마다 잠든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없으면 이 사람은 홀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조선시대 과부의 삶이 어떤 것이었는지 여러분은 아시지요? 제가도 쉽지 않고 혼자 살림을 꾸리기도 어렵고 마을 사람들의 눈초리에 시달리며 살아야 하는 것이 과부의 운명이었습니다. 준호에게 이 걱정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습니다. 서달수, 29살. 준호의 어린 시절 벗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관계부터 말씀드려야 합니다. 달수는 준호와는 정반대의 사람이었습니다. 준호가 글을 읽는 선비였다면 달수는 몸을 쓰는 사람이었지요. 어릴 때부터 힘이 장사여서 15에 이미 어른보다 짐을 잘 졌습니다. 나무꾼이었다가 짐꾼이었다가 이 일 저 일 가리지 않고 했습니다. 학식은 없었지만 의리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왜 이토록 가까웠느냐 하면요. 20살 때 일이었습니다. 달수가 산에서 나무를 하다 절벽에서 발을 헛디뎌 떨어졌습니다. 다리가 부러졌고 혼자서는 일어설 수 없었습니다. 늦가을이었는데 해가 지면 산중 기온이 뚝 떨어지는 때였지요. 그대로 밤을 새면 얼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준호가 달수를 찾아 산에 올랐습니다. 몸이 약한 선비가 밤새 산을 헤매다가 새벽녘에 절벽 아래에서 의식을 잃어가는 달수를 찾았습니다. 준호가 달수를 업었습니다. 20살 선비가 자기보다 덩치가 큰 친구를 업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는 동안 준호의 입에서 피가 나왔습니다. 몸이 견디지 못한 겁니다. 하지만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달수가 겨우 눈을 떴을 때 준호가 옆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피를 토하고 달수는 그날의 빚을 평생 갚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여러분, 이 맹세가 나중에 얼마나 무거운 의미를 갖게 되는지 지금은 아직 모르실 겁니다. 3년 전 가을, 준호의 병이 깊어졌습니다. 기침이 그치지 않았고 한 달 사이에 눈에 띄게 야위었습니다. 매화가 매일 약을 다렸지만 준호의 얼굴에서 핏기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달수를 불렀습니다. 매화 몰래 두 사람이 마을 뒷산 소나무 아래에 앉았습니다. 가을바람에 솔잎이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달수야, 내가 부탁 하나만 하마. 달수가 친구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뼈가 드러날 만큼 야윈 그 얼굴, 그리고 그 눈에 담긴 것,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남겨질 사람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내가 가고 나면 매화를 좀 봐줘라. 달수가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말이 봐주는 거지 쉬운 일은 아닐 게다. 과부 집에 남자가 들락거리면 세상이 가만 안 놔두니까. 그러니 매화가 모르게 해라. 세상이 모르게 해라. 그냥 혼자서 너무 힘들지 않게만 해줘라. 준호가 웃었습니다. 야윈 얼굴에 핀 웃음이 마지막 매화꽃 같았더랬지요. 달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목이 메어 말을 하지 못하고 고개만 한번 끄덕였습니다. 그 고개 끄덕임 하나가 이 사내의 인생 3년을 결정하게 됩니다. 한 달 뒤, 겨울이 오기 전에 강준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매화의 곡소리가 마을을 적셨습니다. 이웃집에서도 그 이웃집에서도 그 울음이 들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남편은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의 부탁을 가슴에 품은 사내가 남았습니다. 이 사내가 어떻게 그 약속을 지켰는지, 그리고 그 약속이 왜 이 사내를 포승줄에 묶이게 만들었는지, 그 이유에는
여러분이 짐작하는 것 이상의 사연이 숨어 있습니다. 준호가 세상을 뜬 뒤 매화의 삶은 지옥이었습니다. 여러분, 지옥이라는 표현이 과하지 않습니다. 24세 과부가 되었습니다. 아이도 없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재산이라곤 초가집 한 채와 마당의 감나무 한 그루가 전부였습니다. 먹고 살 방도가 막막했지요. 길쌈을 했습니다. 매화가 밤새 배를 짜서 장에 내다 팔면 겨우 쌀 한 되를 살 수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갈라지고 피가 맺혀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쉬면 굶으니까요. 하지만 굶주림보다 더 혹독한 것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조선시대 젊은 과부에 대한 마을의 시선이 어떤 것이었는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시겠지요? 불쌍하다고 동정하는 눈, 경계하는 눈, 그리고 탐하는 눈. 마을의 건달 하나가 매화의 집 앞을 어슬렁거렸습니다. 이웃집 안악은 젊은 과부가 혼자 살면 마을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며 수군거렸습니다. 마을 이장은 친정으로 돌아가는 게 어떻겠느냐며 은근히 내쫓으려 했습니다. 매화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남편이 가르치던 이 마을, 남편과 살던 이 집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여기가 남편과의 마지막 연결이었으니까요. 바로 이때부터 달수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달수가 당당하게 매화를 도울 수 있었느냐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젊은 남자가 젊은 과부를 돕는다? 조선시대에 마을 사람들이 어떤 눈으로 보겠습니까? 저 둘이 벌써 정을 통한 게 아니냐? 남편 무덤에 풀도 안 마르기 전에 이런 말이 나올 게 뻔했습니다. 그 소문이 퍼지면 매화의 삶은 끝장이었습니다. 간통 혐의로 관가에 끌려가는 것은 물론이고 마을에서 영영 매장당하게 되지요. 준호가 매화가 모르게 해라, 세상이 모르게 해라라고 한 이유가 이것이었습니다. 달수는 그림자가 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로 한 일, 매화네 집 뒤편 장독대 근처에 새벽마다 나무를 가져다 놓았습니다. 해 뜨기 전에 매화가 일어나면 아궁이에 떼올 나무가 쌓여 있는 거지요. 매화는 처음에 놀랐습니다. 누가 이런 것을? 하지만 어두울 때 가져다 놓으니 누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한 일, 매화네 집 울타리가 허물어진 곳을 밤중에 고쳤습니다. 매화가 잠든 뒤에 와서 흙벽을 바르고 나무를 대고 새벽이 오기 전에 사라졌습니다. 세 번째로 한 일, 장에서 쌀을 사서 매화네 부엌 문 앞에 두고 갔습니다. 새벽에 아무 말 없이 달수는 이 모든 일을 혼자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달수도 부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무꾼이었고 품팔이꾼이었습니다. 매화에게 가져다 줄 나무를 하려면 새벽 2시에 산에 올라야 했고 쌀을 사려면 자기 밥을 줄여야 했습니다. 달수의 하루를 말씀드리자면 이랬습니다. 새벽 2시에 일어납니다. 산에 가서 나무를 합니다. 날이 밝기 전에 매화네 집 뒤에 나무를 쌓아둡니다. 그리고 자기 일을 하러 갑니다. 낮에는 품팔이를 하고 저녁이면 지치지만 매화네 집에 고칠 곳이 없는지 어둠 속에서 살핍니다. 고칠 것이 있으면 밤에 고칩니다. 이 생활을 3년 했습니다. 3년. 아이고, 이 사람. 달수의 손은 늘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새벽산에서 넘어져 긁힌 상처, 울타리를 고치다 못에 찔린 상처, 나무를 쪼개다 벗겨진 손바닥.
하지만 아무도 그 상처의 이유를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달수는 원래 거친 일을 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달수에게 한 가지 습관이 생겼습니다. 매환의 마당을 쓸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나무만 가져다 놓고 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달수가 나무를 놓고 돌아서는데 매환의 마당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낙엽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매화 혼자서는 마당까지 쓸 여력이 없었던 거지요. 달수가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아주 조용히 빗자루가 마당 흙을 긁는 소리만 사각사각 났습니다. 이게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밤마다 매환의 마당을 쓸었습니다. 나무를 가져다 놓고 울타리를 살피고 마지막에 마당을 쓴 뒤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이 왜 중요하냐면요. 나무를 가져다 놓는 것은 매화가 어디서 왔을까? 정도로 넘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당을 쓰는 것은 다릅니다. 마당이 깨끗한 것은 누군가가 매일 밤 이 집에 오고 있다는 증거이지요. 매화도 알아챘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웠습니다. 혹시 도둑인가? 귀신인가?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창호지에 비치는 달빛만 바라보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 존재는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나무를 가져다 놓고 울타리를 고치고 마당을 쓸고 쌀을 가져다 놓고 도둑이나 귀신이 이런 일을 합니까? 매화의 마음속에 이상한 감정이 싹 텄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묘한 위안. 이 세상에 자기를 몰래 지켜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 남편이 떠나고 텅 빈 세상에서 이 그림자만이 매화에게 온기를 가져다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따뜻하게 봐주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 눈에 띄기 시작한 겁니다. 먼저 알아챈 것은 이웃집 아낙 김 씨였습니다.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마을에서 입이 가장 가벼운 사람이었습니다. 남의 일에 관심이 많고 소문을 만드는 재주가 있었지요. 김 씨가 새벽에 물을 기르러 나갔다가 매환의 집 쪽에서 인기척을 느꼈습니다. 담 너머로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이고, 저게 뭐야? 과부 집에 누가 드나드는 거 아니야? 이 한마디가 마을을 불태웠습니다. 매화 집에 남자가 드나든다더라. 밤마다 담을 넘는다던데. 상복도 안 벗었는데 벌써 남자를 들였어? 남편 귀신이 들어간 거 아니야? 소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하루가 지날 때마다 이야기는 더 과장되었고 더 악의적이 되었습니다. 매화의 귀에도 들어왔습니다. 장에 나갔다가 아낙들이 자기를 보며 수군거리는 것을 들었습니다.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동정이 아니라 경멸의 눈. 매화의 얼굴에서 마지막 남은 핏기마저 사라졌습니다. 입술을 깨물어 피가 맺혔지만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누군가가 오는 것은 사실이었으니까요. 다만 자기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몰랐을 뿐. 그리고 마을 이장이 움직였습니다. 이건 풍속을 어지럽히는 일이요. 관가에 알려야 하지 않겠소? 여러분, 관가에 알려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시지요? 조선시대에 과부가 간통 혐의를 받으면 곤장은 기본이고 마을에서 쫓겨나는 것은 물론 목숨까지 위태로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고한 여자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었던 겁니다. 관가에서 사람이 나왔습니다. 사또가 직접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포교 조선시대의 형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명이
마을에 내려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포교 이름은 박치길.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면요. 실적에 목마른 사람이었습니다. 승진이 막혀 있었고 큰 사건 하나를 터뜨려 사또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었지요. 이 과부 사건이 박치길에게는 기회로 보였습니다. 풍속문란 사건을 해결한 공로로 승진할 수 있으니까요. 박치길은 마을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 씨가 말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봤습니다. 새벽에 과부집 담을 넘는 남자 그림자를요. 이장이 말했습니다. 온 마을이 다 알고 있어. 밤마다 남자가 드나든다는 걸. 건달이 말했습니다. 내가 며칠 지켜봤는데 정말로 사람이 왔다 갔더라고요. 키가 크고 덩치가 있던데. 여러분, 이 증언들을 들으시면 그러면 달수가 범인이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 중 누구도 달수라는 이름을 지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림자만 보았지 얼굴을 본 사람은 없었거든요. 그러면 박치길이 어떻게 달수를 잡았느냐? 박치길은 직접 잠복했습니다. 사흘밤을 매환의 집 근처 나무 뒤에 숨어 지켰습니다. 그리고 셋째 밤 달수가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달수가 평소처럼 나무를 지고 와서 집 뒤에 내려놓고 울타리를 살피고 마당으로 들어가 빗자루를 잡았습니다. 사각, 사각, 사각. 그 소리 사이로 포졸 넷이 담을 넘었습니다. 움직이지 마라. 달수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빗자루를 내려놓고 조용히 두 손을 내밀었습니다. 포승줄이 손목에 감겼습니다. 매화가 소란에 잠에서 깨어 방문을 열었습니다. 마당에서 벌어지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횃불빛에 비친 사내의 얼굴. 매화가 그 얼굴을 보았습니다. 달수? 매화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의 친구, 남편의 장례 때 관을 짊어진 사람, 밤마다 자기 집에 온 사람이 이 사람이었다니. 달수가 매화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매화의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는 것처럼 박치길이 소리쳤습니다. 이놈! 과부집에 밤마다 드나든 주제에 할 말이 있겠느냐? 달수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포졸들이 달수를 끌고 갔습니다. 매화가 마당에 주저앉았습니다. 달수가 쓸어놓은 깨끗한 마당 위에 관아에 끌려간 달수는 사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또가 물었습니다. 내 놈과 이 과부는 어떤 사이냐? 달수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또가 다시 물었습니다. 밤마다 담을 넘은 것은 인정하느냐? 달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담을 넘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과부와 사통한 것이 아니냐? 달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거짓말 마라. 밤마다 과부 집에 드나들면서 사통이 아니면 뭐란 말이냐? 여러분, 달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진실을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은 친구의 부탁으로 아내를 돌봐주었습니다. 이 말을 하면 매화에게 더 큰 해가 됩니다. 남편이 죽기 전부터 친구에게 아내를 맡겼다고? 그러면 그 전부터 사이가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올 게 뻔했습니다. 진실이 오히려 독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달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사또가 화가 났습니다. 이놈이 끝까지 입을 열지 않겠다? 곤장을 쳐라. 곤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대, 둘째 대, 셋째 대. 달수의 등이 찢어졌습니다.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이를 악물고 소리를 삼켰습니다. 넷째 대, 다섯째 대. 여러분, 이 사내가 왜 맞고 있는 겁니까? 친구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도 해치지 않았고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등이 찢어지고 있는 겁니다. 곤장이 10대를 넘어갈 때 달수가 의식을 잃었습니다. 관아 한쪽에서 이 장면을 지켜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매화였습니다. 매화가 관아까지 달려온 겁니다. 달수가 매를 맞는 것을 보며 이 여자의 몸이 떨렸습니다. 입을 틀어막고 울었습니다. 왜 이 사람이 자기 집에 왔는지 몰랐습니다. 왜 매를 맞으면서도 입을 열지 않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 매화가 사또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또 어르신, 이 사람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저와 이 사람 사이에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사또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아무 일이 없다면 왜 밤마다 내 집에 왔겠느냐? 증거가 분명한데 무엇을 부인하느냐? 매화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기도 이유를 몰랐으니까요. 달수가 의식을 되찾아 매화를 보았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얼굴로 매화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서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내의 눈을 상상해 보십시오. 등이 찢어지고 피가 흐르는 와중에도 걱정하는 것은 자기 몸이 아니라 저 여자에게 해가 가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박치길이 사또에게 보고했습니다. 이놈이 끝까지 실토하지 않으니 간통죄로 처벌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간통죄. 조선시대 간통죄의 형벌은 장백대, 사실상 사형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매화도 연좌되어 같은 벌을 받게 됩니다. 사또가 판결을 내리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 관아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의 손에는 낡은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는데 이 종이가 모든 것을 뒤집어 놓게 됩니다. 관아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늙은 사내였습니다. 마을 훈장 오선생. 준호가 세상을 뜨기 전 마을 서당의 훈장이었던 사람입니다. 이른이 넘은 노인이었는데 걸음이 느렸지만 눈빛만큼은 형형했습니다. 오 선생이 사또 앞에 섰습니다. 손에 들린 것은 누렇게 바랜 종이 한 장. 사또 어르신, 이것을 보시고 판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또가 종이를 받아 펼쳤습니다. 그것은 편지였습니다. 강준호가 쓴 편지. 죽기 한 달 전 준호가 오 선생에게 맡겨둔 편지였습니다. 여러분, 이 편지의 내용을 들으시면 왜 관아 마당 전체가 침묵에 잠겼는지 이해하실 겁니다. 사또가 편지를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오 선생님께, 제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아내 매화를 아무도 돌봐주지 않을 것입니다. 친정도 먼 곳에 있고 자식도 없으니 이 여자는 홀로 남게 됩니다. 저는 벗서달수에게 아내를 몰래 돌봐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달수는 의리가 있는 놈이라 틀림없이 제 부탁을 지킬 것입니다. 다만 걱정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눈이 곱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만약 달수가 매화를 돌보다 세상의 오해를 받게 된다면 이 편지를 관가에 내어주십시오. 이것은 달수의 뜻이 아니라 제 부탁이었음을 밝혀주십시오. 달수는 제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며 제 유언을 지킨 것뿐입니다. 이놈에게 죄가 있다면 그것은 친구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 어리석음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매화에게 전해주십시오. 당신이 혼자가 아니도록 내가 미리 준비했다고. 그리고 미안하다고. 먼저 가서 미안하다고. 강준호 올림. 사또가 편지를 다 읽었을 때 관아 마당에 소리가 없었습니다. 포졸들도 마을 사람들도 박치길도 모두가 멈춰 있었습니다. 먼저 무너진 것은 매화였습니다. 매화의 무릎이 풀렸습니다. 관아 마당 흙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3년 동안의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새벽마다 쌓여있던 나무, 고쳐져 있던 울타리, 부엌 앞에 놓여있던 쌀, 깨끗이 쓸려있던 마당. 그것은 귀신이 아니었고 도둑이 아니었고 부정한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죽은 남편이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이 죽으면서도 놓지 못한 걱정, 남편이 살아서 해주지 못할 것을 대신해줄 사람을 미리 마련해둔 것이었습니다. 매화의 울음이 터졌습니다. 소리를 죽이려 했지만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3년 동안 혼자라고 생각했던 시간이 사실은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 죽은 남편이 저 세상에서도 자기를 지키고 있었다는 것. 그 울음이 관아 마당을 적셨습니다. 그리고 달수는 편지의 내용을 들으며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피투성이의 등, 포승줄에 묶인 손.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을 겁니다. 달수야, 매화를 좀 봐줘라. 그 소나무 아래의 목소리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까까지 부정한 놈이라 욕하던 사람들이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김씨 소문을 퍼뜨린 그 이웃집 안하기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자기가 한 일이 어떤 결과를 만들었는지 이제야 깨달은 겁니다. 이장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사또가 편지를 접었습니다.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서달수를 풀어주어라. 포졸이 달수의 포승줄을 풀었습니다. 사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또가 이런 행동을 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직접 달수 앞으로 걸어간 달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그대에게 벌을 내린 것을 사과하겠다. 그대는 죄인이 아니라 이 고을에서 가장 의로운 사람이다. 달수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준호가 제 목숨을 살려줬습니다. 저는 빚을 갚은 것뿐입니다. 사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목숨의 빚을 이렇게 갚는 사람은 천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하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 아름답기만 한 이야기겠지요. 하지만 이 관아 마당에서 아직 한 사람이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이 이 이야기에서 가장 가슴이 미어지는 순간입니다. 관아 마당에서 포승줄이 풀린 달수에게 매화가 다가갔습니다. 두 사람이 관아 마당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 수십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매화가 달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달수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매화의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3년 동안 그림자로 살았던 이 사내는 빛 아래에 서는 것이 어색했습니다. 매화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한 글자도 흔들리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왜? 한 번도 말해주지 않으셨습니까? 달수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매화가 다시 말했습니다. 3년 동안 단 한 번이라도 누군지 알려주셨더라면
제가 이렇게까지 외롭지는 않았을 텐데. 달수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가 당신이 모르게 하라 했습니다. 알면 부담이 될까봐. 매화의 눈에서 눈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그이가 그랬겠지요.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매화가 허리를 굽혀 절을 했습니다. 과부가 남자에게 절을 하는 것. 조선시대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지만 매화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서방님의 버시시니 서방님께 하듯 절을 올립니다. 3년의 은혜, 이 몸이 갚을 길이 없습니다. 달수가 황급히 매화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는 빚을 갚은 것뿐입니다. 여러분, 이 사내의 말에 거짓이 없었습니다. 달수는 진심으로 자기가 빚을 갚은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산에서 업어 내려준 친구, 그 친구의 마지막 부탁. 달수에게 3년의 고생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당연한 의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 당연함을 묵묵히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다 알지 않습니까? 이 사건 이후 마을이 달라졌습니다. 먼저 소문을 퍼뜨린 김 씨가 매화를 찾아와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내가 입이 가벼워서 큰 잘못을 했소. 평생 속죄하며 살겠소. 매화는 김 씨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장도 매화에게 사과했습니다. 내가 쫓아내려 했으니 나는 사람도 아니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매화의 집에 왔습니다. 나무를 가져오고 쌀을 가져오고 반찬을 가져왔습니다. 3년 동안 달수 혼자 했던 일을 이제 마을 전체가 나눠 했습니다. 아이고, 사람이란 게 참 그렇더랬지요. 진실을 알기 전에는 돌을 던지다가 진실을 알고 나면 그 돌을 주워 담으려 합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주워 담는 것이 던져놓고 모른 척하는 것보다는 나은 거지요. 박치길 달수를 잡아들인 포교은 어떻게 되었느냐고요? 이 사람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려야겠습니다. 아까 실적에 목마른 사람이라고 했지요? 사실 박치길도 사연이 있었습니다. 박치길은 어릴 때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지요. 어머니가 삭바느질을 해서 키웠는데 주위에 멸시가 심했습니다. 그 멸시에서 벗어나려고 포교가 되었고 인정받으려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 발버둥이 무고한 사람을 잡아들이는 데까지 간 겁니다. 박치길은 달수의 등에 곤장 자국을 보며 자기 어머니의 등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홀어머니, 과부, 세상의 손가락질. 달수가 지킨 것은 매화만이 아니었습니다. 박치길의 어머니 같은 모든 외로운 사람이었지요. 박치길이 사또에게 자수했습니다. 제가 성급하게 사건을 몰았습니다. 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사또가 박치길을 꾸짖었지만 파직시키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다시는 증거 없이 사람을 잡지 말라는 경고를 주었습니다. 박치길은 이후 고을에서 가장 신중한 포교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건이 있으면 반드시 양쪽 이야기를 모두 들었고 약한 사람 편에 서려 노력했다고. 사람은 실수로 무너지기도 하지만 실수에서 배우기도 하는 법이니까요. 달수는 어떻게 되었느냐? 마을 사람들이 달수에게 매화와 혼인하라고 권했습니다. 사또까지 의리 있는 사내이니 좋은 인연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달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준호가 부탁한 것은 매화를 돌봐달라는 것이지
제 아내로 삼으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내가 보통 사람이 아닌 이유가 이겁니다. 3년을 바쳤으면서도 그 대가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의리에는 보상이 붙지 않는다고 이 무뚝뚝한 사내는 믿고 있었던 거지요. 달수는 마을 뒷산에 작은 움막을 짓고 살았습니다. 예전처럼 나무를 하고 품팔이를 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밤이 아니라 낮에 매화의 집 울타리를 고치러 갔습니다. 숨지 않고 떳떳하게 매화가 달수에게 밥을 지어내왔습니다. 드십시오. 달수가 무뚝뚝하게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 먹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며 웃었습니다. 저 두 사람 참 답답하네. 그리고 2년이 지났습니다. 봄이었습니다. 매화내 마당의 감나무 아래에 매화꽃이 피었습니다. 준호가 살아있을 때 심어놓은 매화나무가 그의 처음으로 꽃을 피운 겁니다. 매화가 달수를 불렀습니다. 달수씨, 이것 좀 보세요. 달수가 왔습니다. 매화꽃이 활짝 핀 나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매화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방님이 심은 나무가 이제야 꽃을 피웠네요. 달수가 매화나무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준호가 기뻐하고 있을 겁니다. 매화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한 뒤 말했습니다. 달수씨, 이 꽃이 진 뒤에도 계속 와주실 거지요? 달수가 매화를 바라보았습니다. 3년 동안 그림자 속에서만 보아온 얼굴을 처음으로 봄볕 아래에서 마주 보았습니다. 오겠습니다. 매화 꽃잎이 두 사람의 어깨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 뒤의 일은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혼인했는지 아니면 평생 벗으로 남았는지, 다만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말이 하나 있습니다. 매화내 마당은 사계절 내내 깨끗했더라.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것이 무엇일까요?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말을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 대가 없이 묵묵히 곁을 지키는 것. 달수는 3년 동안 말 한마디 없이 마당을 쓸었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와서 해가 뜨기 전에 갔습니다. 감사의 말도 인정도 보상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 빗자루 소리가 사각 어둠 속에서 울리는 그 소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사랑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주위에도 혹시 있지 않습니까? 말없이 곁을 지키는 사람이, 눈에 띄지 않지만 당신의 마당을 쓸어주는 사람이.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